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한 한 나라의 도로. 그곳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였고 감동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권위 있는 취재 기자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마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독일 뮌헨에서 열린 세계 교통 인프라 국제 세미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도로만 14년을 파고든 기자, 미국 CBS의 교통 전문 특파원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수백 개의 고속도로를 취재해왔죠. 아프리카의 붕괴 직전 도로부터 북유럽의 자율주행 전용 차로까지 도로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봐왔습니다. 그런 제게 뜻밖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고속도로는 그냥 도로가 아니야. 예술이야. 그 말을 꺼낸 건 프랑스 르몽드에서 온 도로 정책 담당 기자였어요. 그는 말끝에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완만한 곡선을 따라 흐르는 도로, 터널과 터널 사이로 피어난 꽃들, 그리고 산을 휘감고 흐르는 듯한 고속도로의 실루엣.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사진은 드론으로 찍힌 듯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였고 그 어느 것도 인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길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편집된 이미지겠지. 포장된 프로모션용 영상이겠지. 전 그런 장면에 수없이 속아본 사람입니다. 현장은 늘 영상보다 거칠고 험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마치 그날처럼요. 3년 전 루마니아. 예상치 못한 폭우 속 저는 후배 기자를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미끄러진 차는 가드레일을 넘었고 뒤엎어진 차량 안에서 후배는 한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운전을 끊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몸에 각인돼 있었습니다. 도로를 보면 손부터 굳었고 브레이크 대신 심장이 먼저 반응했죠. 그 이후 모든 취재에선 기사나 촬영팀이 운전했습니다. 운전은 제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속도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좋아봤자 도로지. 그래봤자 길이지. 하지만 한편으론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갈망 같은 것이 올라왔거든요. 내가 정말 그 도로를 직접 걸어볼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단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 프랑스 기자의 짧은 말 한마디.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번엔 도로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회복하러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퍼지는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비쳤습니다. 서울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몇 분도 안 돼 제 차례가 왔죠. 수속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짐도 자동 트랙에서 금세 나왔고 로밍도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LTE 신호가 공항에서 풀로 터지는 걸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미국보다 나은데. 호텔까지는 공항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그게 가장 한국적인 길이라는 추천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지하철 내부는 깨끗했고 창밖 풍경은 조용히 도시의 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서 한국인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미술 전시 개관이라는 자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라는 단어 하나에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루마니아의 빗속, 젖은 브레이크, 그리고 제 발밑으로 미끄러지듯 돌아갔던 핸들, 그리고 후배 기자의 얼굴. 저는 고개를 획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난 이번엔 운전 안 해.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일정을 체크했습니다. 현지 통역 가이드, 취재 차량, 인터뷰 장소, 다큐 촬영 장소까지. 그런데 그중 KTX로 남부 취재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고속도로 대신 KTX라고?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날 저녁 첫 인터뷰가 예정된 서울시청 근처를 걸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추천한 대로 스마트폰에 깔린 내비게이션 앱을 켰죠. 와이파이는 거리 어디서든 잡혔고 경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교차로 신호는 시간 단위로 자동 안내되었고 횡단보도엔 음성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불현듯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선 길을 물어도 무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선 수많은 기계가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차들은 보행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멈춰 섰고 사람들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이라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로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뿜고 있었죠. 오늘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갈 겁니다. 직접 도로를 타보시죠. 현직 코디네이터인 정민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직접 운전하라고. 그녀는 렌터카 키를 제게 건넸습니다. 기사 안 부르셨잖아요. 미국 기자님들 대부분 직접 하시던데요. 그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허벅지 근육이 경직됐죠. 손에 쥐어진 키가 3년 전 그날의 핸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괜히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디까지 가죠? 천안 휴게소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중간에 졸음쉼터도 있으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졸음쉼터. 그 단어에 낯선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선 본 적 없는 단어였거든요. 차에 올라 엔진을 켰습니다. 자동 내비게이션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죠. 경로를 안내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처음 10분은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손에 땀이 고였고 엑셀을 밟는 발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로가 달랐습니다. 갓길은 깔끔하게 정비돼 있었고 표지판은 큼직하고 명확했으며 차선은 반듯하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차들이 서로 양보하고 있었죠. 경적도 없고 위협도 없고 깜빡이를 켜면 알아서 비켜주는 구조. 이게 고속도로라고. 점점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바람소리가 유리창을 툭툭 두드렸고 양옆으로 흐르는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정돈돼 있었죠. 곡선 위에 피어있는 꽃들, 방음벽 위에 태양광 패널, 도로 한가운데 작은 정원 같은 분리대. 처음으로 저는 조심스레 오른손을 핸들에서 떼고 심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정민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기자님, 방금 10분 전보다 속도가 부드러워졌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요. 정민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만들어요. 산을 깎기보다는 돌아가고 계곡을 메우기보다는 다리를 놓죠. 그래서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고속도로는 직선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밀어버리거나 파내죠. 그런데 이곳은 자연과 공존하는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스마트 표지판이에요.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정민 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긴장을 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천안 휴게소에 도착했을 땐 제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엔 긴장이 아닌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운전해서 여길 왔다고? 차에서 내리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주차장, 깨끗한 보행로, 그리고 전망대처럼 설계된 휴게소 건물. 여기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천안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저는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얼굴을 스치고 주변은 정갈하게 정돈된 공원처럼 평화로웠죠. 미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라면 대부분 조립식 건물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몇 개가 전부인데 이곳은 마치 작은 마을 같았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반려동물 산책로, 심지어 지역 특산품 판매장까지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정민 씨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입구에서부터 놀란 표정으로 휴게소를 구경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휴게소는 처음 보시죠?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자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특히 시설이 깨끗하고 다양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속도로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정부 주도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발전해왔죠. 이 휴게소들도 처음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계획된 시설이에요.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휴게소를 설치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휴식 공간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례도 있어요. 버스 전용차로 제도는 시민의 제안으로 도입됐거든요. 1994년에 한 교통 전문가 정부의 제안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처음 시행됐어요.
이게 정말 효과적이어서 지금은 주요 고속도로에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았죠. 저는 관심이 생겨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한국 정부가 도로 계획 단계부터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설계의 특징은 단계별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본 도로와 필수 시설만 갖추고 이후 교통량과 이용자 패턴을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죠. 이 휴게소도 처음보다 규모와 시설이 많이 확장됐어요. 정민 씨는 이어서 다양한 휴게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계절별 문화 행사,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심지어 일부 대형 휴게소에서는 건강검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돼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대폭 확충했고 휴게소 내 스마트 오더 시스템도 도입했죠. 도로공사가 이용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시 미국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시스템은 대부분 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은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이 큰 차이로 느껴졌습니다. 휴게소가 단순히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지치지 않게 즐겁게 이동할 수 있도록요. 그날 저는 도로의 기술과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시민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 나은 도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 저는 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사 첫머리에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이제 이 기사가 그냥 도로 기사는 아니겠네요. 정민 씨 말대로 이제 이건 단순한 도로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연결된 교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정민 씨가 직접 섭외한 인터뷰 대상은 도로 인프라 설계 총괄을 맡은 이 박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그는 고운 정장 차림에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놀랄 만큼 또렷했습니다. 기자님께서 타고 오신 고속도로 있잖습니까? 그건 단순히 빠르게 연결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도로를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숨을 쉰다고요, 도로에서? 그는 제게 수치와 도면이 빼곡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속도로엔 30km마다 졸음쉼터, 120km마다 대형 휴게소,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 방음벽, 스마트 센서 기반의 감속 유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길 위에서 쉰다는 감각을 잊지 않게끔 우리는 의도적으로 모든 요소를 배치했어요. 심지어 그늘 벤치의 위치, 쉼터 조경의 꽃 종류까지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미국에서 단지 빠르게 지나가기 위한 선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는 그 선 위에 사람이 머물 수 있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묻자 이 박사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운전은 생존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피곤하고 긴장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하루를 끝내며 도로 위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 도로는 자연의 형태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산을 깎는 대신 터널을 뚫고 계곡을 메우는 대신 다리를 놓죠. 이건 환경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완만한 곡선과 자연스러운 굴곡이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거든요. 그는 화면을 넘겨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건 고속도로 소음 분석 자료입니다. 저희는 방음벽 설치 시 단순한 차단이 아니라 소리의 흐름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선 차량 소음이 마치 숲속 바람처럼 들리게 설계했죠.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모든 교통 표지판에 설치된 새들이 앉을 수 있는 작은 돌출부, 노인 운전자의 시력을 고려한 확대 글씨와 특수 색상 배합, 겨울철 노면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열을 활용한 따뜻한 도로, 고속도로를 지나는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 통로까지. 이건 단순한 공학이 아닙니다. 이 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생명체처럼 생각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선으로요.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지금까지 봐온 모든 고속도로가 갑자기 차가운 콘크리트로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편리함만을 위해 자연을 잘라낸 무심한 선들. 하지만 이곳 한국의 도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미학까지 고려한 정성 어린 작품이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점심 드셨나요? 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직요, 뭐 간단히 때우려고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점심은 제가 대접하죠. 제대로 된 한국 고속도로식으로요. 30분 뒤 저는 경부 고속도로 상에 있는 망양 휴게소에 서 있었습니다. 망양이요? 이게 휴게소 이름이군요. 맞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쉼터죠. 하지만 이곳은 쉼터라는 표현으론 부족했습니다. 작은 식당이 하나 있을 줄 알았던 휴게소는 음식 코트, 편의점, 반려동물 놀이터, 카페, 수면실까지 갖춘 작은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 순대국밥 정말 맛있습니다. 김밥도 곁들이세요. 트레이에 음식을 담아 나오면서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휴게소는 단순히 먹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감정의 회복이라는 요소를 넣으려 했어요. 밥을 먹는 중간, 저는 근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담았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 택배기사로 보이는 남성, 그리고 피곤한 표정으로 수면실로 향하는 20대 청년까지. 이 공간은 단순한 고속도로 위 서비스 구역이 아니라 삶과 이동 사이의 감정적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매우 체계적이고 따뜻한 시스템이 있었죠. 정민 씨가 옆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꼭 가보셔야 해요. 한국 고속도로 화장실은 웬만한 공항보다 낫다고들 하거든요. 화장실? 그 말을 듣고 웃었지만 직접 들어가 본 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칸마다 비움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 비데, 방향제, 손소독제, 심지어 유아용 의자까지. 어떻게 이 정도의 디테일을?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사 하나로는 부족하겠는데? 한국의 고속도로엔 사람을 위한 감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술, 정책, 문화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와 휴게소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줄기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그 사이로 도로가 리본처럼 감겨 있었죠. 사람들은 테라스에서 사진을 찍거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매년 겨울이면 눈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름에는 수박 깨기 대회도 하고 가을엔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리죠. 단순히 지나가는 공간을 머무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에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갤러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에요. 고속도로 위 미술관이죠. 실제로 안에는 정교한 도자기, 수채화, 그리고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소가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닙니다. 이상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초기엔 단순한 휴식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 물었습니다. 운전자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 그 질문이 그 철학적 고민의 결과가 오늘의 휴게소였습니다.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공간, 여행의 피로를 덜어주는 문화적 오아시스. 그때 이상준 박사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건 운전자를 위험에서 지키자는 단 하나의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구간, 이제 곧 터널이 시작됩니다.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꽤 긴 터널이에요. 저는 핸들을 다시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긴장이 되더군요. 햇살 아래를 달리던 시야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자 제 심장도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터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죠, 이 소리? 놀란 제 물음에 정민 씨가 설명했습니다. 터널 안에 설치된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이에요. 음성 메시지와 함께 사이렌이나 멜로디가 랜덤으로 울립니다. 일부러 사람을 놀라게 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놀라게 해서 깨우는 겁니다. 그 순간 뒤에서 차량 하나가 지날 때 도로 바닥에서 지잉하는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럼블 스트립입니다. 바닥에 홈을 파서 차량이 지나가면 음악처럼 들리게 만든 장치예요. 그걸 왜 음악처럼 하나요? 졸음운전자는 갑작스런 충격보다 이런 청각 자극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에선 아예 동요를 흐르게 하기도 하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느새 손에서 땀이 마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난 운전 중이다. 그런데 무섭지 않다. 터널 벽을 따라 이어지는 LED 조명이 지그재그로 반짝이며 제 시선을 깨우고 있었고 차 안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로는 그 어두운 공간마저 사람을 위한 설계로 채워넣고 있었죠. 문득 정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터널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90년대 후반이요. 처음엔 단순한 터널이었지만 2000년대 초반에 대규모 개선 작업이 있었어요. 특히 안전 시스템 부분이 많이 바뀌었죠. 원인이 있었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003년 이 터널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 후 정부는 모든 장거리 터널의 안전 기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슬픈 사건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슬픔을 딛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터널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과 그에 따른 철저한 개선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사고가 나면 시스템을 개선하긴 합니다만 제가 말하려는데 정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선 달라요. 사고가 난 후 단순히 책임자를 찾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표준이 되죠.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니라 전국적인 시스템 개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왼편의 무지개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 고속도로의 안전 설계를 완주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저는 처음으로 기내에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늘 그랬듯 기사 초안을 쓰려는 습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기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꼭 전해야 하는 이야기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 상공을 통과하던 순간 제 옆자리엔 조심스럽게 접은 고속도로 영수증과 천안 휴게소에서 산 커피 종이컵 뚜껑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작은 증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창밖으로 미국의 도로가 보였습니다. 곧고 넓은 고속도로, 획일적인 표지판, 그리고 휴게소라고 해봐야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몇 개가 전부인 풍경.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그저 통과해야 할 공간처럼요. 한국에서 본 도로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삶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운전자가 단순히 이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로를 느끼고 쉬어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설계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택시를 타는 내내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보이는 풍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설계했을까? 왜 운전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까? 며칠 뒤 저는 환경교통 전문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제게 말했죠. 3년 만에 운전해서 다녀온 취재지라며. 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도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발표 자료 첫 장엔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찍은 터널 영상이 재생되었고 두 번째 슬라이드엔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의 수준, 그리고 국민의 인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정적이 흘렀고 편집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특집으로 내자. 제목은 한국 고속도로 세계 교통 시스템의 모범이 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자 운전해서 출근길을 달렸습니다. 3년 전 트라우마가 남았던 바로 그 도로.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도로가 어떻게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국가의 인프라가 어떻게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는 그저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